칼끝으로 다진 마늘이 알싸한 향을 풍기며 도마 위에서 흩어집니다. 저는 그 향이 참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향, 정성이 들어가는 향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꼭 잘 마른 빨래처럼 뽀송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어젯밤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둔 소갈비에 더 정성을 쏟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었지만 그냥 문득 제 자식과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손을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기둥이 바로 민석이었어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아이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이지혜가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민석이가 좋다니 저도 좋은 마음을 가지려 무던히 애를 썼어요. 결혼 전 예단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님, 요즘 그런 거 누가 해요? 그 돈으로 제 가방이나 하나 사주세요라며 웃던 그 당돌함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옷차림을 보고 어머님, 센스가 좀 올드하시네요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무례함도 아들의 얼굴을 봐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보다. 아기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수백 번도 더 타이르면서요. 갈비찜이 뭉근하게 끓어가는 동안 잡채에 넣을 채소를 볶고 맵지 않은 백김치도 한 통 가득 담았습니다. 손주가 이 백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양손 가득 묵직하게 들린 반찬통들이 마치 제 사랑의 무게처럼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어요. 하지만 그 뿌듯함 뒤편으로는 늘 희미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을까?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저는 늘 심호흡을 해야만 했죠.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예상했던 그대로의 무표정한 얼굴이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 이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택배 기사를 대하는 듯한 사무적인 톤이었죠.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양손에 든 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애미야. 우리 민석이랑 손주 먹이려고 갈비찜 좀 했어. 잡채랑 백김치도 있고. 그 순간 지혜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제가 무언가 정성을 담아올 때마다 지혜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들고 온 성가신 짐 덩어리를 보는 듯한 표정을요. 어머님, 저희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제 면전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네, 기름지고 냄새나는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입맛만 버려요. 그리고 이 냄새, 집안에 배면 며칠을 가는지 아세요? 저 어제 막 비싼 돈 주고 거실 방향제 새로 들였단 말이에요. 지혜는 제가 들고 있는 반찬통들을 마치 오물 보듯 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제 양손에 들린 묵직한 사랑의 무게가 그 순간 천근만근의 처치 곤란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몇 시간을 서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갈 곳을 잃고 제 손안에서 부끄럽게 떨고 있었죠. 그래도 민석이랑 손주는 잘 먹잖니. 특히 이 백김치는 손주가. 민석 씨요? 요즘 저랑 같이 몸 관리해요. 밖에서 사 먹는 샐러드가 훨씬 깔끔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애는 어머님이 자꾸 이런 자극적인 입맛을 들여놔서 큰일이에요.
유기농 간식만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정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고집이 되었고 제 사랑은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무지한 행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이 어색하고 냉랭한 공기를 느꼈을 텐데도 아들은 제 쪽으로 시선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아내의 눈치만 살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민석이의 목소리는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죠. 저는 결국 반찬통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 들었습니다. 차마 이 집 냉장고에 넣어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깔끔한 냉장고에 제 냄새 나는 음식을 들릴 자리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럼 이만 가봐야겠다. 그냥 너희 얼굴 잠깐 보고 싶어서 들른 거야.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까지 지혜는 단 한 번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만이 엄마 조심히 가세요라고 마지못해 말할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꾸역꾸역 참아왔던 설움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감정이라 눈물조차 메마른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가져갔던 그 음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날 제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날의 무례를 사과하려는 건가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며칠 전 저를 대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살랑거리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오는 지혜의 전용 무기 같은 목소리였죠. 그래, 무슨 일이냐?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에이,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 서운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번에 민석 씨 차 할부금이 나가는 날인데 이런저런 경조사가 겹쳐서 현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 씨 월급날에 바로 갚을게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점쟁이가 다 된 것 같아요. 지혜의 연락 패턴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조금의 오차도 없었으니까요. 평소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굴다가도 이렇게 돈이 아쉬울 때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가 되곤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도 아니에요. 딱 200만 원만요. 200만 원. 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연금처럼 쪼개 쓰고 있는 저에게는 큰 지출이었죠. 하지만 망설이는 순간 지혜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민석 씨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텐데. 또 민석이었습니다. 제 아들, 저의 가장 약한 고리. 저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거라. 정말요? 와,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최고예요. 사랑해요, 어머님. 돈을 붙여주겠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혜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 앱을 켰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돈을 붙여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죠. 신혼집을 얻을 때도, 차를 바꿀 때도, 심지어 그들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 통장은 어느새 그들의 비상금 통장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체를 마치고 나니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며칠 동안 우리 며느리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무례함과 이기심을 언제까지고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들에게만큼은 묻고 싶었어요. 민석아, 통화 괜찮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퇴근길인지 주변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석아, 엄마가 서운한 게 좀 있어서 그런다. 며칠 전에 내가 반찬 싸들고 갔을 때 말이다. 지혜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또 왜 그래요? 지혜가 뭘 어쨌다고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너는 정말 모르는 것이냐? 내게는 내가 해간 음식이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짐으로 보였어? 엄마, 지혜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다. 아기가 없다.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서툰 것과 사람의 정성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민석아, 표현이 서툰 것과 예의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거니? 자식 집에 반찬 하나 마음 편히 못 들고 가는 이 상황을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제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될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엄마가 좀 참아주시면,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을 만들고 있다고요? 아들의 평안을 위해,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감정과 존재를 지워야만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던가요? 수십 년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운전 조심해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가져왔던 갈비찜과 잡채, 백김치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내 사랑, 내 정성,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도 외면해버린 나의 진심. 저는 그 반찬통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그 깊고 차가운 절망감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그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유리벽에 갇혀 숨막히는 외로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 엄마가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그 말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됐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고,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면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고 길렀던 아들이, 내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참아내야 할 짐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내 손주는 나를 좋아하지 않니? 그 작고 따뜻한 아이의 온기만이 이 차가운 절망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죠. 주말이 되자 저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이 숨막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전 샀던 손주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했는데 그걸 전해주러 가야겠다고요. 사실 사이즈는 처음부터 잘 맞았습니다. 그저 제 자식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초라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를 맞은 것은 이번에도 며느리 이지혜였습니다. 저를 보는 지혜의 얼굴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선명한 귀찮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표정을 감추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손주 옷 사이즈 바꾼 게 있어서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었고 저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제 아들 민석이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며칠 전 통화의 냉랭함이 여전히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 보드라운 뺨의 감촉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할머니가 우리 손주 주려고 깎아 사왔지. 저는 아이를 위해 준비한 과자와 장난감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 모습을 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게 휴대폰을 불쑥 내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거 사진 찍어서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자. 아이의 할아버지는 제 남편,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친할아버지였죠. 아이는 아직 죽음의 개념을 잘 몰랐기에 하늘나라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면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아이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곤 했어요. 그럴까? 우리 손주가 만든 자동차 멋지다고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야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이고는 습관처럼 제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가방을 열어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 충전기에 꽂아두고는 깜빡 잊고 그냥 나온 것이었어요. 마침 그때 친구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쩌지? 할머니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네.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아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이지혜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왠지 모르게 꺼려졌으니까요.
하지만 친구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을 조율해야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지혜는 저를 돌아보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와서 말이다.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을까?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제 말이 끝나자 지혜의 얼굴에 다시 한번 그 미세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망설임과 경계심,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동물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대답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소파에 앉아 못 들은 척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민석이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죠. 민석이는 그제야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냥 엄마 전화 한 통 쓰시게 해드려.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지혜는 마지못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꼭 큰 비밀이라도 넘겨주는 사람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여기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최신형인지 얇고 가벼웠습니다. 그 전화기는 꼭 주인인 지혜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이 없고 차갑고 모든 것을 재고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우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화면을 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잠금 패턴에 잠시 헤맸지만 지혜가 옆에서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패턴을 그려 보여주더군요. 화면이 열리자 저는 전화 앱을 찾아 눌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늘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만 보고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친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게 빠르겠다 싶었죠. 저는 전화번호부 검색창에 제 이름을 눌렀습니다. 김도의 세 글자를 누르자 익숙한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라고 저장되어 있지 않고 지혜의 휴대폰에는 그저 제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관공서 서류에나 나올 법한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 제 평생을 뒤흔들게 될 6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신 차단 해제.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전부 쏠려 내려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어요.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봤지만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제 눈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차단 해제. 이 말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 번호는 차단 상태라는 것.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내 전화는 늘 신호가 한 번 울리고 끊겼던 것이구나. 바빠서 못 받은 것이 아니었고 운전 중이라서 못 받은 것도 아니었구나. 그 모든 변명과 거짓말 뒤에는 이렇게 차갑고 명백한 거절이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해간 음식을 보며 짓던 그 경멸 어린 표정, 돈이 필요할 때만 나오던 그 가식적인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비겁한 침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그 7글자 앞에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그저 돈이나 대주는 귀찮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손주를 보러 오는 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성가신 불청객의 방문이었던 것이죠. 할머니, 왜 전화 안 걸어? 손주의 해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도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의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배신감이 화라산처럼 들끓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 희생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엄청난 노력으로 제 얼굴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입꼬리를 당겨 억지 미소를 만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아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친구가 다른 번호를 알려준 것 같구나. 그냥 이따가 할머니 집 가서 전화해 봐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나 이만 가볼게. 지혜는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는 듯 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그제야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라며 영혼 없는 소리를 했죠. 저는 그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매달리는 손주를 떼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어.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등 뒤로 하며 아파트 복도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불타는 듯 뜨거운 제 뺨에 와닿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기만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더 이상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재산을 내어줄 수는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단호하고도 망설임 없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장민석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김도희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이 발신자 차단 해제라는 7글자가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나를 기만해온 그들의 얼굴이 천장에 어른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그 자리에서 모두 타버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은 용암처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어요. 저는 수첩과 펜을 꺼내 들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유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희망에 찬 계획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저의 가장 큰 자산이자 아들 내외가 그토록 탐내던 바로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저 김도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아이고, 사모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첫 번째 선언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 이 집 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개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갑자기 집은 왜요? 아드님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정이 좀 생겼어요.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부탁만 좀 들어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해 주세요.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이웃들도 모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돈이 급한 건 아니지만 마냥 기다리고 싶지는 않네요.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제 안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죠. 중개인은 제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느꼈는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조금 거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저의 모든 금융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곧장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혜에게 만들어 주었던 가족 카드를 해지했습니다. 그들이 제 카드로 무엇을 사고 어디서 밥을 먹는지 더 이상 제 명세서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석이의 이름으로 들어주었던 오래된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꼬박꼬박 부어왔던 돈이었지만 이제 그 돈은 오직 저를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예금과 보험, 펀드를 해지해서 현금화한 뒤 아들 내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은행의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명의로 된 새로운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자산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0이 되었다가 새로운 통장에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숫자들이 찍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저 김도희의 남은 인생을 위한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은행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과거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가장 큰 쓰레기 봉투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아들 내외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버린 것은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제 모습과 제 옆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아지.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액자를 벽에서 내려 유리를 신문지에 잘 싼 뒤 망설임 없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은 앨범이었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억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었어요. 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증거이자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허망한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의 독사진 몇 장과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찍었던 사진 몇 장만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나머지는 모두 봉투 안으로 쓸어 넣었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런 건 입으셔야죠라며 마지못해 사주었던 촌스러운 스카프, 아들이 용돈을 타서 처음으로 사주었던 낡은 지갑. 그 모든 물건에는 제 일방적인 사랑과 그들의 무관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집안 곳곳에 배어 있던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내고 나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버린 공간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분이 계셨는데 집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는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으로 나가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히는 붉은 인형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낡은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의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제 새로운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얽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앞으로 살아갈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의 그림자조차 밟히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의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을 사진으로만 보고 망설임 없이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삿날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짐은 여행용 가방 하나와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지만 눈물은커녕 오히려 가벼운 미소까지 지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 저는 이 집에 어떤 미련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는 이제 이 집과 함께 다른 사람의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 수십 년간 써왔던 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네, 해지해 주세요. 완전히요. 번호가 해지되었다는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전화와 문자를 기다리며 애태울 필요도 그들의 침묵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들의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만의 새로운 세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마음으로 그러나 희망을 가득 안고 동쪽 바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